묵직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돈된 정원이 눈앞에 펼쳐졌다. 마치 자로 잰 듯 완벽하게 깎인 잔디와 계절에 맞춰 피어난 값비싼 꽃들은 이곳에 주인이 지닌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듯했다. 윤서연, 아니 지금은 강민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녀는 숨을 죽인 채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10년 만에 다시 마주한 이 거대한 저택은 여전히 그녀를 압도했고 심장을 차갑게 짓눌렀다. 총괄 집사인 엄상궁은 날카로운 눈으로 민지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만족감보다는 의심과 경계심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여기서의 첫 번째 규칙은 그림자가 되는 것이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며 오직 맡은 일만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 두 번째 규칙은 질문하지 않는 것이다. 너는 그저 우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손과 발일 뿐. 머리를 쓸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절대 주인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마라. 알겠나? 민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순종적이었지만 감춰진 눈빛 속에서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 저택의 모든 규칙을 익히고 모든 구조를 파악하고 모든 약점을 찾아낼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였으니까. 엄상궁은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저택 안으로 이끌었다. 저택 내부는 외부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위압적이었다. 바닥은 윤이 나는 대리석으로 덮여 있었고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벽에 걸린 유명 화가들의 그림과 곳곳에 놓인 고가의 골동품들은 마치 박물관을 연상케 했다. 민지는 이 모든 것을 눈에 담으며 조용히 집사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 공간의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비상구의 위치, 복도의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CCTV 카메라의 사각지대까지. 그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2층 거실의 은식기를 닦는 것이었다. 부드러운 천에 약품을 묻혀 조심스럽게 은촛대를 닦아내는 동안 그녀의 귀는 저택 안의 모든 소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때 날카롭고 짜증 섞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정말 짜증나. 이딴 드레스는 누가 골랐어? 내 피부톤이랑 전혀 안 어울리잖아. 한유라였다. 10년 전 학교 복도에서 서연의 머리채를 잡고 웃던 그 얼굴이 떠올랐다. 유라는 값비싼 실크 드레스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하녀에게 고함을 질렀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경멸이 가득했다. 민지는 잠시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숙여 자신의 모습을 감췄다. 심장이 분노로 들끓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평온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그림자로 머물러야 한다. 유라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이다가 은식기를 닦고 있는 민지를 발견했다. 넌 뭐야? 새로 들어온 애야. 유라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듯한 차가움이 묻어 있었다.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최대한 공손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늘부터 일하게 된 강민지라고 합니다. 아가씨. 유라는 잠시 민지의 얼굴을 뜯어보더니 흥미를 잃었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하긴 너 같은 애가 내 눈에 띌 리가 없지. 먼지나 제대로 닦아. 그 순간 거친 발소리와 함께한 남자가 거실로 들어섰다. 아침부터 뭘 그렇게 소라냐. 한민혁이었다. 10년 전 아버지의 직업을 비웃으며 서연을 계단 아래로 밀어버렸던 그 비열한 미소가 여전히 그의 얼굴에 걸려 있었다.
그는 여동생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더니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았다. 그의 몸에서는 희미한 술 냄새와 값비싼 향수 냄새가 뒤섞여 풍겼다. 민혁은 민지를 마치 가구처럼 취급했다. 그녀가 바로 옆에 서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단 한 번도 그녀에게 머물지 않았다. 그 오만함, 그 무시, 서연은 속으로 칼을 갈았다. 괜찮아. 지금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수록 좋으니까. 너희가 나를 완벽하게 잊었을 때, 바로 그때가 내가 너희의 숨통을 끊어놓을 순간이 될 것이다. 그녀는 다시 묵묵히 은초대를 닦기 시작했다. 남매의 의미 없는 말다툼이 오가는 동안 저택의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태준 회장이었다. 1000명 그룹의 총수이자 이 모든 비극을 만들어낸 원흉. 그는 두 자녀를 차갑게 쏘아본 뒤 아무 말 없이 서재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걸음걸이 하나하나의 서린 권위와 냉혹함은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민지는 그가 지나갈 때까지 숨을 참았다. 그의 뒷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10년 전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아버지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날, 유력 기업인에 대한 비리 의혹을 취재하던 기자의 갑작스러운 자살이라는 헤드라인이 신문 한 면을 장식했던 날, 그리고 며칠 뒤 기자회견장에서 아무런 감정 없는 얼굴로 유감을 표하던 한태준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다. 서연의 아버지는 자살하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파헤치다가 살해당한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죽음을 외면했고 권력 앞에 진실은 무참히 짓밟혔다. 어린 서연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눈물을 삼키며 복수를 맹세하는 것밖에는. 그녀는 그날 이후로 웃음을 잃었다. 오직 하나의 목표, 한태준과 그의 자식들을 파멸시키겠다는 목표만이 그녀를 살게 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치밀하게 준비했다. 신분을 세탁하고 각종 무술과 해킹 기술을 익혔으며 복수를 위한 자금을 모았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완벽한 위장, 가장 눈에 띄지 않는 하녀의 모습으로 적의 심장부로 들어오는데 성공했다. 그들이 기억하는 연약하고 순진했던 윤서연은 이미 죽었다.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오직 복수의 화신, 강민지뿐이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민지는 다른 하녀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시중을 들었다. 화려한 식탁 위에는 세상의 모든 진미가 차려져 있었지만 식사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한태준은 아들 민혁의 사업 실수를 질책했고 민혁은 불만 가득한 얼굴로 음식을 씹었다. 유라는 그저 지루하다는 듯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다. 완벽해 보이는 이 가족의 실상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민지는 그들의 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귀에 담았다. 민혁이 손실을 입힌 프로젝트, 유라가 몰래 만나고 있는 남자, 그리고 한태준이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계약. 이 모든 것이 훗날 그들의 목을 조를 무기가 될 것이다. 그녀는 와인을 따르는 척하며 한태준의 손에 있는 반지를 유심히 살폈다. 저 반지가 바로 그의 비밀 서재를 여는 열쇠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았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던 중 엄상궁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오늘 일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만 해. 칭찬이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운 말이었다. 민지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알고 있었다. 너무 뛰어나서도 안 되고 너무 못나서도 안 된다. 그저 존재감 없는 공기처럼. 이 저택의 일부가 되어야 했다. 밤이 깊어지고 저택의 모든 불이 꺼졌다.
민지는 하녀들에게 배정된 작은 다락방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을 잘 수는 없었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를 잃고 홀로 남겨졌던 그 끔찍한 날들이 악몽처럼 되살아났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저택은 마치 괴물처럼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서연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속삭였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제가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요. 저들이 아버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듯이 저도 저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거예요. 이 화려한 성을 그들의 무덤으로 만들어 줄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지만 이내 차갑게 식어버렸다.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눈물은 10년 전 그날 모두 말라버렸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복수심뿐이었다. 강민지의 하루는 새벽 5시.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시작되었다. 그녀는 저택의 다른 고용인들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 홀로 체력 단련과 명상을 했다. 복수를 위해서는 강인한 정신력과 지치지 않는 체력이 필수적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수백 번의 주먹을 내지르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어제 수집한 정보들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 저택에서의 노동은 단순한 위장이 아니라 적진의 지도를 완성해가는 과정이었다. 아침이 되자 그녀는 다시 완벽한 하녀 강민지로 돌아왔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모든 행동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복도를 닦을 때는 일부러 구석진 곳에 몸을 숨겨 경비원들의 순찰 시간과 동선을 파악했다. 정원의 나뭇가지를 칠 때는 저택 외벽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들의 각도와 사각지대를 계산했다. 한 번은 복도 모퉁이에서 청소 도구를 실수로 떨어뜨려 그 소란에 반응하는 카메라의 회전 속도와 범위를 시험하기도 했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사물이 아닌 정보를 담는 렌즈였다. 한태준 회장의 서재를 청소할 때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의 종류, 컴퓨터의 운영체제, 그리고 그가 무심코 사용하는 비밀번호의 패턴을 암기했다. 한민혁의 방에서는 어지럽게 널린 옷가지들 사이에서 경마 베팅 용지와 불법 사설 카지노의 명함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사진으로 찍어둔 뒤 원래 있던 그대로 되돌려 놓았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 그것이 그녀의 철칙이었다. 오후에는 한유라의 드레스룸을 정리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방 전체가 명품 옷과 가방, 보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라는 쇼핑 중독에 가까웠고 그녀의 허영심은 민지에게 더없이 좋은 정보원이 되어주었다. 민지는 드레스 주머니와 핸드백 속을 꼼꼼히 살피며 버려진 영수증과 카드 명세서를 찾아냈다. 명세서에 찍힌 금액은 유라가 아버지로부터 받는 용돈을 아득히 초과하고 있었다. 빚에 허덕이고 있거나 혹은 다른 비밀스러운 자금줄이 있다는 증거였다. 그러던 중 민지는 유라가 통화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다. 그녀는 잔뜩 교태 섞인 목소리로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다. 오빠, 정말 그럼 다음 주에 거기서 만나는 거지? 아빠한텐 친구들이랑 스파 간다고 거짓말했어. 그 상대는 한태준 회장이 극도로 싫어하는 경쟁사 사장의 아들이었다. 민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한유라의 허영심과 비밀스러운 연애는 훗날 그녀의 발목을 잡을 훌륭한 족쇄가 될 터였다. 한민혁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은 훨씬 더 쉬웠다. 그는 제멋대로였고 자신의 욕망을 감추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민지는 민혁에게 위스키를 가져다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의 방에 들어섰을 때 그는 컴퓨터 화면에 콜을 받고 있었다. 화면에는 화려한 온라인 포커 게임 창이 떠 있었고 그는 초조한 얼굴로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었다. 그의 등 뒤 어두운 창문에는 그의 절망적인 표정과 게임 화면이 고스란히 비쳤다. 민지는 소리 없이 다가가 그의 책상 위에 술잔을 내려놓았다. 민혁은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녀가 들어온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아마도 큰돈을 잃은 모양이었다. 민지는 그가 접속한 사이트의 주소를 눈으로 빠르게 스캔했다. 불법 도박 사이트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그의 탐욕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민지는 그저 그가 구덩이에 더 빨리 빠지도록 살짝 등을 밀어주기만 하면 되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상대는 역시 한태준이었다. 그는 빈틈을 보이지 않는 노회한 포식자였다. 그의 일상은 분단위로 계획되어 있었고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거의 없었다. 민지는 그를 관찰하며 인내심을 길렀다. 그녀는 그가 매일 밤 11시가 되면 서재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특이한 점은 그가 서재로 들어간 뒤 한참이 지나도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서재에는 다른 출구가 없었다. 의문을 품은 민지는 서재 청소를 자원했다. 거대한 책장들이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서재는 고서적의 묵은 냄새와 비싼 원목 가구의 향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책장 구석구석을 닦는 척하며 무언가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살폈다. 며칠간의 관찰 끝에 그녀는 마침내 단서를 찾아냈다. 서재 가장 안쪽, 고대 로마사 전집이 꽂힌 책장에서였다. 다른 책들과 달리 유독 그 책들만이 먼지가 거의 쌓여있지 않았고 책장 바닥에는 다른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긁힌 자국이 있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민지는 다시 서재로 향했다.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그녀는 문제의 책장 앞에 섰다. 낮에 보았던 로마사 전집 중 특정 책들을 순서대로 눌러보았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조합을 시도했다. 그때 한태준이 늘 만지작거리던 반지의 문양이 떠올랐다. 독수리 문양, 로마 제국의 상징. 그녀는 독수리와 관련된 책들을 찾아 특정 순서로 밀어 넣었다. 그러자 느르륵 하는 낮은 소음과 함께 책장이 옆으로 미끄러지며 어두운 통로가 나타났다. 성공이었다. 민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흥분이 아닌 차가운 결의 때문이었다. 통로 안에서는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한태준은 아직 저 안에 있을 것이다. 지금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그녀는 조용히 책장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목표가 명확해졌다. 저 비밀의 방 안에 한태준의 모든 죄악을 증명할 자료가 잠들어 있을 것이다. 10년 전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증거들이. 그녀의 정찰 단계는 끝났다. 이제는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다락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저택을 내려다보았다. 저택은 여전히 위압적인 모습으로 서 있었지만 더 이상 그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그녀가 무너뜨려야 할 성벽이자 곧 함락될 요새일 뿐이었다. 며칠간의 관찰로 적들의 약점을 모두 파악한 강민지는 이제 첫 번째 칼을 뽑아들 순간을 가늠했다. 그녀의 분석에 따르면 한씨 일가의 가장 약한 고리는 단연 한민혁이었다. 그는 충동적이고 오만하며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다. 아버지를 향한 열등감과 누나를 향한 경쟁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강한 척 허세를 부리는 겁쟁이에 불과했다. 그를 먼저 무너뜨리는 것이 이 견고한 성에 균열을 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작전 개시일은 그녀의 첫 휴일로 정해졌다. 민지는 평범한 20대 여성처럼 저렴한 옷으로 갈아입고 저택을 나섰다. 그녀는 일부러 여러 번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며 혹시 모를 미행을 따돌렸다. 최종 목적지는 저택이 위치한 부촌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낡고 복잡한 서민들의 시장이었다. 그녀는 이곳의 인파 속으로 스며들어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 시장의 한 구석,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작은 휴대폰 가게에서 그녀는 현금으로 선불폰, 일명 대포폰 한 대를 구입했다. 신분 확인 절차가 허술한 곳을 일부러 고른 것이다. 폰을 손에 넣은 그녀는 다시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가장 혼잡한 환승역 플랫폼에서 그녀는 한민혁의 방에서 수거한 명함 속 번호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작성했다. 수신인은 독사라고 알려진 악질 사채업자였다. 메시지의 내용은 간결하고 자극적이었다. 한민혁, 내 돈으로 오늘 밤 강남의 VVVIP 카지노에서 판을 벌인다. 그는 널 비웃고 있어. 그녀는 메시지에 일부러 상대를 도발하는 문구를 집어넣었다. 독사와 같은 부류의 인간들은 돈보다 자신의 체면이 깎이는 것을 더 모욕적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메시지를 전송한 직후 민지는 곧바로 휴대폰의 배터리와 유심칩을 분리했다. 그리고 각 부품을 킬로미터 떨어진 각기 다른 쓰레기통에 나눠버렸다. 이제 그녀와 이 메시지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날 밤 강남의 한 빌딩 최고층에 위치한 불법 VVIP 카지노는 재벌 2세들과 연예인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한민혁은 칩을 산처럼 쌓아두고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었다. 연이은 승리에 취한 그는 자신이 세상의 왕이라도 된 듯 거침없이 행동했다. 바로 그때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그들 가운데에는 뱀처럼 차가운 눈빛을 한 사내. 독사가 서 있었다. 카지노 안의 소란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독사의 목표는 오직 한민혁 한 사람이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는 민혁의 멱살을 잡아챘다. 네가 감히 내 돈을 떼어먹고 여기서 놀아 이 애송이가 가니 배 밖으로 나왔구나. 독사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민혁의 친구들은 겁에 질려 외면했고 카지노 직원들은 그들의 싸움에 개입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공개적인 망신, 그것이 독사가 선택한 방식이었다. 그는 민혁의 뺨을 후려치며 소리쳤다. 내일 정고까지 원금의 이자, 그리고 오늘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한 값까지 얹어서 가져와. 그렇지 않으면 내 놈의 손가락부터 하나씩 잘라서 아버지에게 보내주마. 독사와 그의 무리는 민혁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VIP룸에는 값비싼 술과 음식, 그리고 처참하게 구겨진 한민혁의 자존심만이 남아있었다. 새벽녘, 만신창이가 된 민혁이 저택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어둠 속에 앉아있던 아버지 한태준이었다. 거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태준은 아들의 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내 놈의 멍청함이 어디까지인지 시험이라도 하는 게냐.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었다.
민혁은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한태준의 손이 먼저 날아와 그의 뺨을 강타했다.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요한 저택에 울려 퍼졌다. 네가 도박을 하든 마약을 하든 상관없다. 하지만 감히 한태준의 이름에 먹칠을 해 이 쓸모없는 놈 한태준의 분노는 아들의 방탕한 생활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완벽한 통제에 균열을 내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것에 대한 분노였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독사의 빚을 처리하고 카지노 주인의 입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그의 문제 해결 방식은 언제나 돈과 권력이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한 뒤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랐다. 한태준은 민혁의 모든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회사에서 맡고 있던 프로젝트에서도 손을 떼라고 명령했다. 네가 얼마나 무능한지 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 모든 소동을 민지는 자신의 방에서 숨죽인 채 듣고 있었다. 벽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고함 소리와 아들의 비명, 그리고 날카로운 손찌검 소리까지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계획의 첫 단계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견고해 보였던 부자관계에 선명한 금이 가기 시작했다. 더 중요한 것은 한태준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는 것이다. 대체 누가 아들의 정보를 사채업자에게 흘렸을까? 그는 이제 내부의 배신자를 의심하기 시작할 것이다. 소란이 멎고 저택에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 침묵은 이전의 평온함과는 달랐다. 불신과 의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공포가 섞인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민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다. 이제 이 균열을 어떻게 더 깊고 넓은 파멸의 구렁텅이로 만들 것인지. 그녀의 머릿속은 다음 계획으로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한민혁의 스캔들 이후 한시 저택의 공기는 눈에 띄게 무거워졌다. 한태준 회장은 말이 없어졌고 대신 모든 고용인들을 날카로운 의심의 눈초리로 훑었다. 그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배신자를 더 경계하는 인물이었다. 한민혁은 아버지의 냉대와 동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독이 오른 짐승처럼 날뛰었고 한유라는 집안의 냉랭한 분위기에 짜증을 내면서도 여전히 세상 물정 모르는 공주처럼 행동했다. 강민지는 이 불안정한 균형을 지켜보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부자관계에 생긴 균열을 회복 불가능한 파멸의 균열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태준이 아들을 단순한 골칫덩이가 아닌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반역자로 여기게 만들어야 했다. 작전은 물리적 증거와 심리적 함정,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그녀는 먼저 한민혁의 방을 청소하며 그의 액세서리 함에서 독특한 디자인의 커프스링크 한 쌍을 눈여겨보았다. 그것은 최근 그가 중요한 파티에서 착용했던 것이었다. 며칠 뒤 한태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개인 서재를 청소할 기회가 생겼다. 물론 비밀 서재가 아닌 외부에 공개된 업무 공간이었다. 그녀는 서재 한편에 놓인 육중한 금고 주변을 꼼꼼히 닦는 척하며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커프스링크 한쪽을 금고 아래 카펫의 가장자리 틈새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다. 너무 눈에 띄지도. 그렇다고 영원히 발견되지 않을 리도 없는 절묘한 위치였다. 다음 단계는 디지털 증거를 조작하는 것이었다. 휴일에 다시 시내로 나간 민지는 보안이 허술한 PC방을 찾았다. 그녀는 능숙하게 IP를 우회하고 유령 회사를 사칭한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마치 한민혁의 문의에 대한 회신인 것처럼
교묘하게 꾸며진 이메일을 작성했다. 내용은 천명그룹의 주식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안전하게 이전하는 절차에 대한 문의 관련 예비 답변입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이메일을 자신이 만든 또 다른 일회용 계정으로 보낸 뒤 그 화면을 캡처하여 인쇄했다. 진짜 이메일이 오간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치밀한 위장이었다. 인쇄된 종이를 들고 저택으로 복귀한 그녀는 그것을 저명한 경제주간지의 중간 페이지에 교묘하게 끼워 넣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한태준에게 차를 내가면서 회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잡지 신간입니다. 라며 자연스럽게 그 잡지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한태준의 의심에 불을 지피는 동시에 민지는 남매 사이의 갈등을 폭발시킬 도화선을 준비했다.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던 한민혁과 여전히 돈을 물쓰듯 하는 한유라는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민지는 일부러 한유라가 집세계 가계부를 이용해 고가의 명품백을 사달라고 조르는 장면을 목격한 척했다. 그리고 잠시 후 정원에서 담배를 피우며 울분을 사귀고 있는 한민혁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녀는 최대한 순진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도련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오나 아가씨께서 요즘 집안 돈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회사 사정도 안 좋다고 들었는데 회장님께서 아시면 크게 노하실까 걱정입니다. 이 말은 마른 장작더미에 던져진 불씨와도 같았다. 자신은 근신 처분을 받고 모든 돈줄이 막혔는데 여동생은 여전히 철없이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민혁의 눈이 뒤집혔다. 그는 곧장 유라의 방으로 쳐들어가 고함을 질렀다. 넌 집안이 이 모양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아버지 돈이 네 쌈짓돈인 줄 알아. 유라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뭐 능력도 없어서 아버지한테 찍혀난 주제에 누굴 가르치려 들어. 네가 망쳐놓은 프로젝트 손실액이면 내가 평생 쓸 돈보다 많겠다. 남매의 추악한 싸움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고 마침 서재에서 나온 한태준의 귀에도 똑똑히 들렸다. 바로 그 순간 한태준의 눈에 서재 금고 아래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들어왔다. 그가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 들었을 때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아들이 얼마 전 파티에서 자랑스럽게 차고 있던 커프스링크였다. 아들이 자신의 금고를 노렸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곧바로 책상으로 돌아가 민지가 두고 간 경제주간지를 무심코 넘겼다. 그리고 그 안에서 끼워져 있던 인쇄된 이메일을 발견했다. 해외 계좌, 주식 이전 커프스링크와 이메일, 그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돈 때문에 서로를 물어뜯는 자식들의 목소리. 모든 조각이 한태준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아들은 단순히 멍청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배신자였다. 그의 분노는 폭발하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냉기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날 저녁 식탁은 무덤과도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한태준은 아무 말 없이 식사만 했고 그의 눈빛은 두 자녀를 경멸과 불신으로 꿰뚫어보고 있었다. 민혁과 유라는 서로를 증오의 눈빛으로 쏘아보며 음식을 씹었다. 민지는 그들 사이를 유령처럼 오가며 빈 접시를 치우고 새로운 음식을 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환희를 느끼고 있었다. 불화의 씨앗은 뿌려졌다. 이제 그것이 자라나 이 거대한 가문을 뿌리부터 썩게 만들 것이다. 내부 갈등으로 인해 한씨 일가의 신경은 온통 서로를 향해 있었다. 한태준은 아들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감시했으며 한민혁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누나에 대한 질투로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한유라는 자신을 향한 오빠의 공격에 상처받아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자신들의 성벽을 허물고 있는 동안 강민지는 조용히 자신의 진짜 목표를 향해 움직였다. 그녀의 존재는 그들의 눈먼 분노 속에서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한태준 회장이 해외 투자자와의 긴급 회동을 위해 이틀간 지방 출장을 가게 된 것이다. 저택의 포식자가 사라지자 남은 가족들은 마치 우리 안에 남겨진 짐승들처럼 서로를 경계하며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다. 이것이 바로 민지가 기다려온 완벽한 시간, 완벽한 어둠이었다. 저택의 심장부, 한태준의 비밀 서재에 잠입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날 밤 시계가 자정을 넘기고 저택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민지의 작전은 시작되었다. 그녀는 한여복을 벗고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허리에는 직접 개조한 만능 열쇠와 소형 랜턴, 그리고 해킹 장비가 담긴 작은 가방을 찼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지난 몇 주간 머릿속으로 수백 번도 더 반복했던 시뮬레이션의 결과였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복도를 빠져나갔다. 이미 동선과 시간을 완벽하게 계산해둔 덕에 순찰 중인 경비원과 마주치는 일은 없었다. 감시 카메라의 렌즈가 반대편을 비추는 정확한 타이밍에 사각지대로 몸을 숨기며 그녀는 마침내 1층의 거대한 서재에 도착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망설임 없이 가장 안쪽에 고대 로마사 책장을 향해 걸어갔다. 익숙한 순서대로 특정 책들을 밀어넣자 드르륵 하는 마찰음과 함께 책장이 옆으로 움직이며 비밀 통로가 모습을 드러냈다. 안에서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전자기기 특유의 오존 냄새가 섞여 흘러나왔다. 민지는 숨을 죽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한태준의 모든 비밀이 잠들어 있는 성역이자 그녀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진실이 봉인된 무덤이었다. 비밀 서재는 화려함보다는 철저한 기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중앙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달린 거대한 책상이 있었고 벽면은 각종 서류가 담긴 철제 캐비닛으로 가득했다. 민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 시기의 자료들이었다. 그녀는 먼저 파일 캐비닛을 뒤져 천명 바이오 비자금 사건이라고 적힌 낡은 서류초를 찾아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추적하던 바로 그 사건이었다. 하지만 서류철의 내용은 대부분 삭제되거나 검게 칠해져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물리적인 형태가 아닌 디지털 파일로 존재할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책상 위의 컴퓨터로 다가갔다. 예상대로 시스템은 복잡한 다중 암호로 잠겨 있었다. 그녀는 암호를 풀려는 무모한 시도 대신 가방에서 작은 USB 장치를 꺼내 컴퓨터에 꽂았다. 그녀가 직접 개발한 강제부칭 프로그램이었다. 몇 번의 키보드 조작 후 컴퓨터는 윈도우 운영체제를 우회하여 내부 저장 장치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관리자 모드로 부칭되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파일 디렉토리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파일들 속에서 그녀는 X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낡은 폴더를 발견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폴더 안에는 여러 개의 암호화된 파일들이 있었다. 파일명은 YJA 최종 보고서 개토치, 거래장부 로그 XLS, 그리고 마지막 통화 AIH였다. YJH, 아버지 윤재혁의 이니셜이었다. 모든 파일을 현장에서 해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녀의 임무는 이곳에서 증거를 훔쳐 나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연결하고 파일 복사를 시작했다. 화면의 진행 표시줄이 거북이처럼 느리게 움직이는 동안 그녀의 모든 신경은 서재 밖의 소리에 집중되었다. 바로 그때 책상 위 모니터에 연결된 저택 내부 CCTV 화면 하나에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한민혁이었다. 잠이 오지 않았는지 그가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에서 나와 아래층 주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서재 바로 옆이었다. 민지는 즉시 파일 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껐다. 그리고 책상 아래 가장 깊숙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했다. 만약 그가 물을 마시러 왔다가 서재에서 새어나가는 미세한 불빛이라도 본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다행히 민혁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주방에서 물만 마신 뒤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지옥 같은 몇 분이 흐른 뒤 민지는 다시 작업을 재개했다. 마침내 모든 파일이 외장 하드로 복사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들어왔던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 컴퓨터를 원래 상태로 종료하고 의자와 서류의 위치를 정확히 되돌려 놓았다. 비밀 책장을 닫고 서재를 빠져나온 그녀는 동이 트기 직전 자신의 작은 다락방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민지는 침대에 걸터앉아 손에 든 외장 하드를 내려다보았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 이것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고 한태준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였다. 아직 그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직감할 수 있었다. 10년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거대한 비밀의 문이 이제 곧 그녀의 손으로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나긴 추적은 끝났다. 이제 그녀가 손에 넣은 이 무기를 어떻게 휘두를지 결정할 시간이었다. 한태준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저택의 공기는 더욱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예민한 감각은 자신이 부재 중일 때 영토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증거가 아닌 수십 년간 정글과도 같은 재계에서 살아남은 포식자의 본능이었다. 아들에 대한 불신과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지자 그의 편집증은 극에 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성 안에 침입한 쥐새끼를 잡기 위해 덫을 놓기 시작했다. 그 시각 강민지는 자신의 작은 다락방에서 숨을 죽인 채 훔쳐낸 데이터의 암호를 해독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는 특수 제작된 보안 노트북을 사용하여 외부에서는 절대 접속할 수 없는 폐쇄된 환경에서 작업했다. 가장 먼저 열린 것은 아버지의 미완성 보고서 파일들이었다. 화면에 떠오르는 아버지의 문체. 천명그룹의 비자금 조성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날카로운 분석을 읽는 동안 민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것은 단순한 파일이 아니라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아버지의 유언이었다. 보고서들은 천명그룹이 유령 회사를 통해 어떻게 수천억 원의 돈을 세탁했는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 즉 한태준이 직접 개입했다는 지시는 빠져 있었다. 민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가장 해독하기 어려웠던 음성 파일, 마지막 통화 IIC를 열었다. 몇 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마침내 잡음 섞인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거는 전화가 아니었다. 그가 받은 전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이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위압적이었다. 민지는 단번에 그가 한태준의 수족이자 해결사로 알려진 최 이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윤재혁 기자. 당신이 뭘 파고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선을 넘지 않는 게 좋을 거요. 당신 가족까지 불행해지는 꼴은
보고 싶지 않을 테니.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아버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진실을 덮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직후 전화기 너머로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짧은 비명, 그리고 무언가 부딪히고 깨지는 소음이 들린 뒤 녹음은 끊겼다. 민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증거였다. 한태준이 직접 살인을 지시했다는 목소리는 없었지만 그의 신복이 아버지를 자살 직전에 찾아가 협박하고 공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였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증거를 세상에 터뜨리는 일뿐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저택이라는 감옥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한태준의 분노는 체계적이고 잔혹한 방식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그는 외부 보안업체를 해고하고 전원 특수부대 출신으로 구성된 새로운 경호팀을 고용했다. 저택 곳곳에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새로운 감시 카메라들이 설치되었고 모든 고용인들은 불시에 소지품 검사를 받아야 했다. 민지는 더 이상 자신의 방에 증거가 담긴 노트북과 외장하드를 보관할 수 없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새로운 경호팀장이 모든 고용인들을 집합시킨 뒤 지금 즉시 각자의 숙소를 수색하겠다고 선포했다. 민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에게는 증거를 숨길 시간이 불과 몇 분밖에 없었다. 그녀는 태연한 척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복도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낡은 창고로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틈새, 이전에 미리 확인해 두었던 공간에 노트북과 하드를 밀어넣고는 재빨리 천조각으로 틈을 가렸다. 그녀의 방을 수색하는 경호원들의 눈빛은 무자비했다. 그들은 민지에 얼마 되지 않는 소지품들을 거칠게 뒤지고 침대 매트리스까지 들춰보았다. 민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도 완벽하게 무표정을 유지했다. 다행히 그들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고 돌아갔다.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이 저택이 점점 더 위험한 덫이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한태준의 관계는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로도 향했다. 아들 문제로 시작된 회사의 부정적인 소문들을 잠재우기 위해 그는 언론사와 금융계 인사들을 상대로 노골적인 협박과 압력을 행사했다. 그의 이런 강압적인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오랜 동업자였던 한 투자사가 등을 돌렸고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에 과민하게 반응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었다. 그날 밤 한태준은 중요한 계약이 자신의 손에서 떠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고가의 도자기를 벽에 집어 던지며 포효했다. 마침 그의 서재를 지나던 한민혁이 그 소리를 듣고 들어왔다. 한태준은 모든 분노를 아들에게 쏟아부었다. 모든 게 너 같은 놈 때문이다. 네가 이 집안의 재앙을 끌어들였어. 그는 아들에게 잿더리를 집어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다. 궁지에 몰린 호랑이는 결국 자신의 새끼마저 물어뜯기 시작한 것이다. 깊은 밤 민지는 낡은 창고에서 증거물들을 회수했다. 저택은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나 다름없었다. 한태준의 폭주로 인해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졌고 그녀가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증거는 손에 넣었지만 이 성벽 안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제 외부의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견고한 성벽을 밖에서 함께 무너뜨려줄 믿을 수 있는 아군이 절실했다. 한태준의 광적인 통제는 저택을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었다.
강민지는 매일같이 날카로운 감시의 눈초리 속에서 얼음 위를 걷는 듯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그녀가 손에 쥔 증거는 한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폭탄이었지만 성벽 안에서는 그저 위험한 쇳덩어리에 불과했다. 이 폭탄을 안전하게 밖으로 가져가 가장 효과적인 순간에 터뜨리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절실했다. 그것도 법과 공권력의 힘을 빌릴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가 그녀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김진우 검사. 10년 전 그녀의 아버지를 친형처럼 따르던 젊고 열정적인 초임 검사였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그가 흘리던 분노와 무력감의 눈물을 서연은 똑똑히 기억했다. 당시 그는 경찰의 자살 결론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갓 임관한 검색에 거대 언론과 재벌, 그리고 부패한 경찰 조직에 맞설 힘은 없었다. 10년이 흐른 지금 그가 여전히 그날의 정의감을 간직하고 있을까?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다. 접촉은 극도의 보안 속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휴일. 다시 저택을 나선 민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한 동선으로 움직이며 혹시 모를 감시를 따돌렸다. 그녀는 인적이 드문 도서관의 공용 컴퓨터를 이용해 서울중앙지검의 조직도를 확인. 김진우 검사가 현재 특수부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했음을 확인했다. 위치를 파악한 그녀는 도서관을 나와 수 킬로미터 떨어진 낡은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다. 그녀는 김진우 검사실에 내선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직원이 전화를 받자 그녀는 미리 준비한 음성 변조기를 통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메시지를 남겼다. 김진우 검사님께 전해 주십시오. 10년 전 윤재혁 기자 사건에 살아있는 목격자가 나타났다고. 이틀 뒤 같은 시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차에 호기심과 의무감을 자극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첫 번째 미끼였다. 한편 수많은 서류에 파묻혀 있던 김진우는 비서에게서 의문의 메시지를 전해 들었다. 윤재혁 기자. 그의 심장에 잇고 있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듯했다. 지난 10년간 단 하루도 그의 억울한 죽음을 잊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것이 정의를 향한 기회인지 아니면 자신을 겨냥한 함정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이틀 뒤의 전화를 기다리기로 했다. 이틀 후 민지는 도시 반대편의 또 다른 공중전화에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김진우가 직접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날이 서 있었다. 누구신지 밝히시죠. 장난 전화라면 끊겠습니다. 민지는 흔들리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저는 윤재혁 기자가 천명그룹 한태준 회장의 지시로 살해당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우는 코웃음을 쳤다. 증거라니. 익명의 제보자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더 이상 통화할 수 없습니다. 그의 회의적인 반응은 당연했다. 민지는 이 순간을 위해 가장 강력한 미끼를 준비해 두었다. 검사님의 권한으로 10년 전 폐쇄된 스위스 은행의 페이퍼 컴퍼니 계좌 하나를 조회해 주십시오. 계좌번호는 그녀는 아버지의 파일에서 찾아낸 계좌번호를 정확히 읊었다. 윤재혁 기자가 사망한 바로 다음 날 그 계좌로 정확히 5억 원이 입금된 기록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돈의 출처는 최 이사의 측근 계좌일 거고요. 그것은 내부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정보였다. 김진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즉시 비공식 라인을 통해 해당 계좌의 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몇 시간 뒤 그의 손에 들어온 보고서는
제보자의 말이 모두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10년 전 의심은 했지만 물증이 없어 덮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의 거대한 퍼즐 조각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김진우는 제보자와의 만남을 결심했다. 민지는 밤늦은 시간 인적이 끊긴 한강공원의 한적한 산책로를 약속 장소로 정했다. 그녀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도착해 주변 지형과 도주로를 파악하고 김진우가 혼자 오는지 멀리서 확인했다. 마침내 그가 약속 장소에 홀로 나타나자 그녀는 나무 그림자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얼굴의 절반을 모자와 마스크로 가린 채였다. 제가 윤재혁 기자의 딸 윤서연입니다. 그녀의 고백에 김진우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10년 전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말없이 눈물만 흘리던 그 작고 연약한 소녀.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은 품속에서 암호화된 USB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여기엔 아버지의 마지막 통화 녹음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최 이사가 아버지를 협박하는 내용이 담겨있죠. 김진우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존경하던 선배의 마지막 목소리와 그를 위협하는 최 이사의 냉혹한 음성. 그리고 마지막에 그 끔찍한 소음.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그는 더 이상 10년 전의 무력한 신참 검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거학을 심판할 칼을 쥔 검사였다. 그는 서연에게 다시 연락해 결심을 전했다. 한태준을 법정에 씁시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돕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스승의 복수를 꿈꾸는 검사와 아버지의 원한을 갚으려는 딸. 정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위험하고 은밀한 동맹이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치밀한 계획에 이제 국가 공권력이라는 강력한 날개가 달리게 된 것이다. 거대한 성벽을 향한 총공격의 서막이 올랐다. 김진우 검사가 마련해준 안전가옥에서 윤서연은 10년간 모아온 모든 퍼즐 조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비자금 흐름이 상세히 기록된 장부 사본, 유령 회사들의 관계도, 그리고 한태준의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인 아버지의 마지막 통화 파일까지. 김진우는 증거의 방대함과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다. 이제 이 칼을 언제, 어떻게 휘둘러야 가장 깊은 상처를 입힐 수 있을지 결정해야 했다. 김진우는 전공법을 제안했다. 이 정도 증거라면 당장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천명그룹과 한태준의 자택을 동시에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한태준이라는 남자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데 귀재였다. 조용한 체포는 그에게 방역의 시간을 벌어줄 뿐. 그는 분명 자신의 인맥과 재력을 총동원해 모든 것을 뒤집으려 할 터였다. 아니요. 검사님, 한태준은 조용히 무너지게 둬선 안 돼요. 그가 가장 빛나는 순간,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추락해야만 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그에게서 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명예와 자존심까지 남김없이 빼앗고 싶었다. 그리고 그 무대로 가장 완벽한 장소가 있었다. 바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천명그룹 창립 30주년 기념식이었다. 그것은 정재계의 거물들과 수많은 언론사가 총출동하는 한태준 인생의 활용점정과도 같은 행사였다. 전국에 생중계될 그 무대야말로 그의 가면을 벗기고 추악한 민낯을 만천해
공개할 최적의 장소였다. 김진우는 그녀의 계획이 가진 대담함과 잔인함에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그것이 한태준 같은 괴물을 잡을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았다. 두 사람의 역할은 명확하게 나뉘었다. 김진우는 법의 망치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서연이 제공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극소수의 믿을 수 있는 수사관들과 함께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했다. 그의 팀은 한태준과 초의 이사는 물론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한민혁과 그의 범죄를 묵인한 정황이 있는 한율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신속하게 준비했다. 기념식 당일 그의 수사팀은 행사장 주변에 잠복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진입해 모두를 일망타진할 계획이었다. 서연의 역할은 심장에 꽂힐 비수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임무는 기념식의 하이라이트. 한태준의 기념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행사장 전체에 대형 스크린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계획된 홍보 영상 대신 아버지의 보고서와 비자금 흐름도, 그리고 마지막을 장식할 아버지의 마지막 통화 녹음 파일을 대중 앞에 터뜨리는 것. 그것은 기술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다. 행사장의 보안 네트워크는 외부 해킹이 불가능한 폐쇄망으로 운영될 터였다. 방법은 하나, 시스템에 물리적으로 직접 접근하는 것뿐이었다. 김진우는 수사팀의 장비 전문가를 통해 위장 침투 장치를 마련했다. 그것은 평범한 전원 어댑터처럼 보였지만 내부에는 영상 송출 시스템을 강제로 탈취할 수 있는 강력한 해킹 프로그램과 모든 증거 파일이 담긴 소형 컴퓨터였다. 문제는 어떻게 이 장치를 설치하느냐였다. 서연은 며칠간의 관찰 끝에 유일한 기회를 찾아냈다. 기념식의 모든 영상과 음향 장비가 행사 전날 저택의 대연회장에서 최종 리허설을 거친다는 정보였다. 그곳의 통제실이 유일한 침투 지점이었다. 그곳은 기술 스태프와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교란 작전이 필요했다. 결전의 날 밤, 서연은 저택의 지하 보일러실로 향했다. 그녀는 정의회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이용해 연회 장관은 전혀 다른 동쪽 별관의 전력에 과부하를 일으켰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별관 전체가 정전되자 저택의 경호팀 대부분이 그곳으로 달려갔다. 그 혼란의 틈을 타 서연은 미리 준비해둔 기술 스태프의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연회장 통제실로 향했다. 통제실 내부는 분주했지만 갑작스러운 정전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신경이 다른 곳에 쏠려 있었다. 서연은 청소부인 척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메인 프레젠테이션 서버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서버와 네트워크 스위치 사이에 위장 어댑터를 연결하고 활성화 버튼을 누르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0초. 그녀의 임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임무를 완수한 그녀가 막 통제실을 빠져나오려던 순간 복도 저편에서 한태준이 걸어오고 있었다. 최종 점검을 위해 직접 행차한 것이었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한태준은 하찮은 직원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나지막이 물었다. 준비는 다 되었는가? 서연은 그의 등 뒤에 대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회장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에 준비되었습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아는 것은 오직 그녀 자신뿐이었다. 기념식 전날 밤, 서연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작은 한여복을 다림질했다. 김진우는 사무실에서 가팔부된 따끈한 체포 영장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모든 배우가 무대 위에 올랐고
피로 쓰인 대본은 완성되었다. 이제 마지막 막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천명그룹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결정체였다.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재계 인사들이 값비싼 와인잔을 부딪히며 거짓된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은 이 화려한 밤의 주인공, 한태준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담기 위해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오늘 밤, 그는 자신이 이룬 제국의 정점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그 화려한 군중 속을 강민진은 한여 유니폼을 입은 채 유령처럼 오가고 있었다. 그녀는 빈 잔을 채우고 접시를 나르면서도 차가운 평온함을 유지했다. 그녀의 눈은 무대 중앙에 선 한태준과 귀빈석에 앉아 거만하게 웃고 있는 한민혁과 한유라를 조용히 훑었다. 귓속에 꽂힌 작은 무선 이어폰으로는 행사장 밖에 대기 중인 김진우 검사의 긴장된 숨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것은 준비되었다. 이제 마지막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모든 조명이 무대로 집중되며 마침내 행사의 주인공 한태준 회장이 연단에 올랐다. 그는 성공한 기업가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연설은 천명그룹의 30년 역사를 되짚으며 시작되었다. 그는 정직, 신뢰, 그리고 투명한 경영을 몇 번이고 강조했다. 자신의 손에 묻은 피와 탐욕의 역사를 화려한 미사역으로 포장하는 그의 모습은 역겹기 그지없었다. 서연은 그 위선의 극치를 지켜보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한태준은 두 팔을 활짝 펼치며 외쳤다. 우리의 30년 역사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투명함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몸을 돌려등 뒤에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다. 천명그룹의 후이 황한미래를 보여주는 홍보 영상이 재생될 타이밍이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은 이어폰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지금입니다. 스크린이 잠시 깜빡였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천명그룹의 로고가 아니었다. 대신 피처럼 붉고 선명한 글씨가 떠올랐다. 천명 30년. 그 감춰진 진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번졌다. 무대 뒤 통제실에서는 기술자들이 시스템을 되돌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서연이 심어둔 장치는 그들의 모든 통제권을 앗아간 뒤였다. 고디오 화면에는 서연이 편집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유령 회사들의 이름과 해외 계좌 내역, 그리고 수천억 원의 비자금이 오간 흐름도가 명료한 그래픽으로 펼쳐졌다. 장내의 웅성거림은 충격과 경악으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과 한태준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광적으로 터지기 시작했다. 영상의 마지막, 화면은 암전되었다. 그리고 연회장 전체에 한 남자의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10년 전, 최 이사가 그녀의 아버지를 협박하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고디오 아버지의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그 끔찍한 다툼 소리와 비명까지. 모든 소음이 멎은 연회장에서 그날의 진실은 날 것 그대로 모든 사람의 고막을 후벼 팠다. 녹음이 끝나는 순간 무대 옆 어둠 속에서 한 인형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하녀의 앞치마를 벗어던진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된 무대를 향해, 얼어붙은 한태준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는 마치 심판의 망치 소리처럼
연 회장에 울렸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는 한태준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녀의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제 이름은 윤서연입니다. 제 아버지, 기자 윤재혁은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 서 있는 이 남자, 한태준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정신을 차린 한태준이 경호원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저 미친 여자를 당장 끌어내. 하지만 그의 명령은 허공에 흩어졌다. 연 회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 선두에는 김진우 검사가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검사 신분증을 높이 쳐들며 외쳤다. 한태준 기자 윤재혁 살인교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수사관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음모라며 발악하는 한태준에게 수갑이 채워졌다. 도망치려던 한민혁은 입구에서 붙잡혔고 한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군중 속으로 사라지려던 초의 이사 역시 수사관들의 손에 체포되었다. 수백 대의 카메라는 한씨 일가가 일순간에 몰락하는 이 역사적인 장면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담아냈다. 서연은 무대 위에서 자신이 만들어낸 거대한 혼돈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수갑을 찬 채 끌려가던 한태준이 증오에 찬 눈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의 눈에서 서연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왕의 파멸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눈에서 10년간 자신을 괴롭히다 마침내 심판의 날을 가져온 유령의 얼굴을 보았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기자들의 고함, 그리고 절규가 뒤섞인 밤. 그녀의 길고 어두웠던 복수는 마침내 그 잔혹하고 화려한 마침표를 찍었다. 심판의 밤 이후 대한민국은 천명그룹 스캔들로 발칵 뒤집혔다. 언론은 연일 한태준 일가의 몰락을 대서특필했고 그들의 추악한 범죄 행각은 양파 껍질처럼 벗겨져 세상에 드러났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거인은 대중의 분노와 경멸 속에서 무너져 내렸다.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재판 내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음모론을 주장하던 한태준은 살인교사 및 수조 원대 경제범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충실한 수족이었던 최 이사 역시 범행에 가담한 죄로 긴 징역형을 피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 방탕한 삶을 살던 한민혁과 한유라도 비자금 조성과 증거 인멸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되어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한순간에 총수 일가를 잃은 천명그룹은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부패의 온상이었던 조직은 해체와 재편의 길을 걷게 되었다. 정의는 더디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아왔다. 세상이 떠들썩한 동안 윤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은 하녀 강민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검찰의 출두에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이 겪고 수집한 모든 것을 증언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영웅담처럼 퍼져나갔지만 그녀는 모든 언론 인터뷰를 거절하고 세상의 관심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났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명예나 영웅이라는 칭호가 아니었다. 오직 아버지의 명예회복과 잃어버린 자신의 평온을 되찾는 것뿐이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어느 날 그녀는 김진우 검사와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다. 그는 이전보다 조금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 씨 덕분에 10년간 묵혀두었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선배님도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그는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서연은 그저 담담하게 미소 지었다. 검사님이야말로 제 무모한 계획을 믿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제야 저도 아버지께 떳떳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길고 길었던 싸움의 동지였던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작별을 구했다. 며칠 뒤 서연은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언덕을 찾았다. 10년 만이었다. 복수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차마 찾아뵐 용기가 나지 않았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양지바른 곳에 자리한 아버지의 작은 묘비는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채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묘비 주위에 잡초를 뽑고 비석에 묻은 먼지를 정성껏 닦아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진 앞에 국화꽃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버지, 저 왔어요.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 사람들이 죗값을 치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대신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깊고 완전한 평온함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지난 10년, 증오 속에서 살아온 제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딸로 빗속에서 살아갈게요.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머물며 바닷바람에 실려 오는 아버지의 온기를 느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도 새벽이 오고 있었다. 한씨 일가의 불법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었고 그중 일부는 피해자 구제 기금으로 사용되었다. 서연 역시 피해자로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피로 얼룩진 그 돈을 개인적인 부를 위해 사용할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그 돈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녀는 변호사들을 만나고 사회운동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워나갔다. 몇 달 후 서울의 한 조용한 거리에 작은 현판이 걸렸다. 정의의 등대, 윤재혁 재단, 그녀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설립한 비영리법률 지원재단이었다. 재단의 목표는 명확했다. 거대 권력에 맞서 싸우다 억울하게 희생된 내부 고발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해주는 것. 그녀의 개인적인 복수가 사회적인 정의를 위한 희망의 유산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재단 개소식 날, 서연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대신 재단을 찾아온 첫 번째 의뢰인과 조용히 마주 앉아 있었다. 대기업의 비리를 고발했다가 해고당하고 소송에 시달리는 젊은 연구원이었다. 서연은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그의 불안한 눈빛 속에서 1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보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복수심의 냉기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상처를 이해하는 깊이와 약자를 향한 따뜻한 연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창밖으로 새로운 아침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밤은 끝났다. 이제 그녀는 다른 이들의 어둠을 밝혀주는 등대로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향한 첫 돛을 올리고 있었다.